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애 기사입니다. 네, 제가 또 그동안 바빠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죠. 좀 쉬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광스럽게도 제주도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 중이신 손봉석 회계사님을 저희 사무실로 모시게 돼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손봉석 회계사님의 양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다녔던 3일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시고 2003년도에 제주도에서 제주회계 컨설팅이라는 사무실을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그리고 현금이 도는 장사를 해라, 장사를 했으면 이익을 내라, 그리고 빚 정리의 기술, 돈 버는 눈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 책을 출간하신 작가분이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강의를 하신 강사이시기도 하고요. 성공한 투자자까지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계천재 홍대리의 성경머니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현재는 성경머니라는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목회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회계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회계사님의 그 홈페이지에서 CEO 인사말 그리고 경영철학, 이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고객의 고민을 사주는 회사,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또 이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회사라는 그 세 가지 문구가 저희 디자인텍스의 경영 철학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또 1년에 거의 7개월을 야근을 하는 우리 세무회계 사무소의 특성과 달리 거기에 보시면 전 임직원이 1년에 한 달을 통으로 휴가를 가고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그런 삶을 직접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건비의 3배에 달하는 업계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훌륭하신 회계사님, 세무사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개업하신 회계사님, 세무사님들이라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의문은, 신고 업무가 한 번에 이렇게 몰리는 우리 업계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해? 일 겁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죠?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고민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회계사님의 그런 그 사이트에 적혀 있는 거, 그리고 회계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정말 이게 가능해?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회계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직원들이 몰라야 되겠는데? 바로 제주도로 내려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노하우는 저와 같이 이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세무사님, 회계사님들한테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처음 사업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 창업자나 또 각종 거래처를 두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표나 이제 관리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얼른 손봉석 회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배 회계사로서 노하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공유를 해야 돼요. 아직 안 했고. 이제 할 하실 거예요. 거니까. 한참, 한 2시간. 제주회계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마 우리 김연애 회사님 다 해주셨을 것 같고, 네. 인터넷 쳐보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포장을 잘 해놨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거를 막 가공해서 네. 더 포장하고 싶지도 않고, 거짓말은 아니니까 괜히 제가 소개하면 좀 퀄리티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회계 컨설팅은 네. 사실 제가 사무실 많이 안 나가요. 일주일에 한 4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니까. 네. 사실 오늘 궁금한 건 그 내용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한 번만 나갈까? 네, 어떻게 한 번만 오전 나가시는지. 퇴근. 이 다른 시간 노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다른 좀 비중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사무실은 한 4시간 정도밖에 나가진 않고 있어요. 네네네. 직원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할까? 보기 싫어 할까? 잘 됐다고 생각할까? 사실 이게 궁금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죠. 사장 얼굴 안 보이면 좋아할 직원도 그렇죠. 있지만 네, 좀 네. 답답한 직원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죠. 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는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이 거기에 더 있다고 봐요. 4시간밖에 없으니까 직원들이 물어봐야 할 걸 정리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회계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다. 그러니까 미팅도 그때로만 몰아놔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미팅을 잡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부분과
회계사한테 물어볼 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예. 제가 가까이 있으면 계속 물어볼 겁니다. 좀 사소한 것도 다 물어보고 찾아보지 않을 건데 제가 없으니까 이제 다급한 것들은 본인들이 찾아보거나 또 물어보더라도 제가 답변을 이 정도는 네가 찾아서 좀 해야 될 거다 생각하면 답변 안 해놔요. 좀 직원 스스로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정말 이제 문제가 있는 쪽으로 가면은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해줘야겠지만 대체로 직원들이 알아서 여기저기 찾아가지고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놓더라고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더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사장이 자리에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도 문제다. 의도적으로 밖으로 뭐 놀러도 다니고 놀러 다닌다는 게 사실 사장한테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머릿속에는 회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일이라고 봐요. 회계사가 해야 될 일.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 방은 항상 비어 있고 저희 직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요.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뭐 복지나 이런 것들. 그거 보고 많이 오라고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거짓말은 아닌데 그냥 액면 그대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복지제도 중에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한 달 휴가. 그렇죠. 이걸 보고 많이 와서 너무 궁금해하고 좋아해요. 제가 직원들한테 이제 새로 면접 보는 직원한테 그 얘기를 꼭 해줘요. 당신은 좋은 면만 봤다. 한 달 휴가를 가면 나머지 친구는 그 일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친구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보통 들어오기 전에는 복지만 보고 왔다가 들어와서는 남아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가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사실 같이 있으니까 그걸 균형 있게 좀 본다면 저희 회사 복지가 막 좋은 복지만으로는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 복지로 인한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같이 이제 있는 겁니다. 저희 회사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는 하려고 해요. 뭔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작년하고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회사를 하는데 내가 작년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인생을 사는 의미가 좀 있을까요? 내가 작년하고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작년하고 똑같은 일 하더라도 방법이라도 좀 다르게 해라. 작년보다는 뭔가 발전이 좀 돼 있어야 동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뭐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기계가 아니니까. 네, 기계 아니니까. 제가 사업을 할 때 제일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요. 사람이 성장해 사람이 성장하는 거. 아마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직원이 처음엔 별 이렇게 실력도 좀 이진했는데 이 친구가 노력을 하더니 1년 만에 막 바뀌는 거 있죠. 그 친구가 뭐 50점짜리도 상관없어. 내년에 60점, 70점 가는 재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업도 사람도 기대감이 좀 있어야지 않을까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달라진다는. 저희 회사는 아마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몸부림은 쳐요.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아마 다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테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소개하려고 준비해왔는데 할까요? 우리 그 회계사님 소개해보니까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전 절세미녀가 이런 뜻인지 모르고 그러셨구나. 세금을 나누니까 절세한다. 그리고 미인이니까 미녀. 이렇게 그냥 합성을 한 줄 알았는데 미녀의 뜻이 미래를 바꾸는 자. 더 근사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것도 절세 미남, 절세로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 저는 미래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아요.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근데 미래를 항상 준비하면서 뭔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레벨업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남자. 저도 절세 미남. 절세 미남을 모셨습니다. 공식적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걸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주도에서 개업을 하셨는데, 그럼 혹시 제주도 출신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혹시 제주도 출신이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만 아니더라고요. 질문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큰일 났네. 제주도 출신이 아니시라고 하시면, 그럼 어디 출신이신가요? 전 전라도 정읍이요. 전라도 정읍인데, 제주도에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꼭 이 질문해요. 뭐 연고가 없으면. 연고 없는데, 왜 제주도 내려갔냐. 혹시 개업하시려고 하시는 분, 또 개업을 회계사가 아닌 분 중에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어디서 할 거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도 개업을 할 때 회계사 입장에는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을 하는 사람
사람들은 항상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리한 곳을 유리한 찾으려고 곳으로. 하죠. 네. 네. 저는 그때 3일 회계법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연고지가 네, 있었거든요. 네, 네. 대학도 네.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네. 사실 성인 이후의 삶을 다 여기서 지금 보낸 거죠. 고향은 전라도 정읍인데 거기는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읍이라는 시가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을 할 때 뭔가 나한테 어떤 점이 유리할까? 네. 별로 유리한 점이 없더라고요. 제가 떠난 지도 오래됐고 또 정읍시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성장성 면에서 불리했어요. 네네네. 시장만 본다면 서울이 제일 유리한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서울의 단점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티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제 3회 이 개업지가 제주도였거든요. 제주도는 예전에 세계사 되기 전에 세무공무원 한 5년 했어요. 세무대학 출신이라서 공무원 생활을 제주에서 몇 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가 내가 몇 년 살았던 곳, 이 정도 이미지였는데 제주도는 좀 사업하는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제주도의 특이한 그 문화, 그 괜당 문화라고요. 학연, 지연, 혈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었거든. 저는 아무런 학연, 지연, 혈연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를 선정한 이유는 성장성이 보였어요. 그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이거든요. 2002년 그 당시니까. 그 특별자치도 얘기가 막 무르익고 있을 때여가지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었나 봐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뭔가 전 세계적인 자금과 사람이 몰려들 거고 그러면 이게 격변기가 있을 때는 깃발 꽂는 사람이 인자거든요. 그렇죠. 네. 누가 먼저 선정을 누가 먼저 선정하느냐. 그래서 이건 중요한 팁이긴 해요. 그렇죠. 사업을 할 때 격변기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이게 그 안정된 상황에서 있으면 다 기존 사람들 다 터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들어가기 힘든데 뭔가 도시가 개발이 되고 유동인구가 갑자기 많아지고 이런 데들은 열심히 한 사람 임자입니다. 뭐 개업하려고 하는 사람 다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면서 뭐 하나로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일 거예요. 유튜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사업하신다면 뭔가 격변기가 있는 또 서울에 산다면 좀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뭔가 개발이 이렇게 자꾸 되려고 하는 데들 이런 데들이 리스크는 있는 것 같지만 이 시장 자체로는 유리합니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잡으셨군요. 그 이후로 제주도가 엄청 떴잖아요. 떴어요. 제주도 가서 기회를 잡았다. 그러면은 영업 비결은 뭘까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니죠. 영업 비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제가 그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한테도 이제 영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문직들이 영업에 대한 그 공부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냥 회계에 대한 공부만 많이 했잖아요. 그 공부하고 갑자기 사장이 딱 된 거예요. 개업하면. 그러니까 사실 사장은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도 필요하고 인사관리도 필요하고 뭐 생산관리도 필요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냥 제품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회사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어떻게 할지 특히 전혀 배운 바도 없고요. 또 영업에 대한 약간의 좀 자존심? 저 전문직이 어디 가서 영업한다? 이러면 왠지 좀 품격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저는 영업은 모든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죠. 기본이죠. 네. 왜냐면 영업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 고객의 마음을 완전히 읽어야 팔 수가 있는 게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팔려고 하는 서비스에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판매에 필요한 그러한 지식은 어느 정도 깨고 있어야 영업을 잘합니다. 그걸 모르고 영업을 하면 그냥 결국 가격 경쟁이든 아는 사람 데려가서 파는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를 좀 드리면 2003년도에 제주 처음 내려갔을 때 좀 변당이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그렇죠.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회계사네요. 회계사면 뭐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이제 절세는 어떻게 하고 또 수수료는 얼마예요. 이런 것들을 보통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고객들이 제주도 고객들은 그런 걸 안 물어봐요. 어디 출신이에요? 학교 어디 나왔어? 이걸 물어봐요. 서비스를 안 물어보고. 자기가 고등학교 출신이 어딘지, 대학교 출신이 어딘지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뭘 물어보는 게 없어요. 가격이 아무리 싸든 경험이 많든 능력이 좋든 이런 건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턱 막힌 거예요. 영업을 주면 뭔가 저한테 홍보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정말 납담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저는 괜담을 나중에 만들 수도 없잖아요. 제 출신을 바꿀 수도 없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 배워봐야겠다 생각해서 영업 잘하는 사람들 찾아봤어요. 업종별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험하신 분이 영업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 영업이 제일 힘들어요. 그럼요. 제일 난이도가 높죠. 난이도 높아요. 왜냐면 제품에 그 형태가 없거든요. 그리고 보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내가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험은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험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보험 하시는 분들, 여왕들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주에 다행히 여왕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무작정 찾아가서 영업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했는데 그 문에 일방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정말 중요한 말이긴 할 건데 그 입구에 써져 있고 사무에 들어가니까 파티션마다 다 써져 있더라고요. 일방삼고리. 여왕한테 물어봤더니 하루에 한 군데 방문, 세 군데 전화. 이게 이제 보험 설계사들의 영업 수칙이라는 거야. 한 군데 방문, 세 군데 전화. 그래서 일방삼고. 제가 거기에서 이 가슴을 확 찌르더라고요.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단순하지만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를 딱 찝어주는 말이었어요. 보통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책들은 장황해요. 타겟 분석 하고 스왑 분석하고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읽을 땐 좋은데 문 밖에 나가면 나 뭐 해야지? 이게 없어요. 근데 일방삼고는 명확하더라고요. 간단하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니까 난 좀 더 남보다 열심히 해야지 해서 공을 하나씩 더 붙였어가지고 10방 30고 그러니까 1년 했거든요. 직접? 네, 이제 10군데 방문, 30군데 전화. 그럼 그냥 정말 돌발 방문 같은 것도 하신 거예요? 돌발 방문도 하고요. 이제 나중에는 10군데 방문하려고 그러면 아무데나 방문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전략을 짜게 돼요. 그리고 방문하면 문전박대를 많이 받거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상처 받으니까 상처 좀 덜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문전박대 안 당할까. 이걸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는 기분으로 연애할 때 애프터 어떻게 만들까 하면 연구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지? 또 일부러 그냥 무작정 찾아가면 싫어해요. 상대편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일부러 그쪽에 그 근방에 간 것처럼 꾸며갖고 온 김에 여기 들렸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 고객은 뭐에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거기를 가야 되고, 또 하루에 10군데 방문하려면 지역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서울 같은 데는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제주도는 그 당시에는 좀 가능했어요. 거리들이 가까우니까. 그 중에도 제가 그룹핑을 했어요. 이쪽 무슨 연동에 있으면 연동에 있는 거리에서 그렇게 그룹핑을 하고 한 번 간 김에 그쪽을 쭉 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10방 30호를 하려면 고객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대화가 돼야 되니까, 가서. 그렇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갖고 와야 되고요. 뭔가 또 한 군데 또 소개받고 오게 돼요. 다음에 또 갈 수 없잖아요. 거기를 어제 가고 오늘 가면 이상하게 못 가니까. 그래서 오늘 만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고객을 또 하나 소개를 받아야. 그 사람 아는 사람들. 보통 고객들은 자기 거래처들이 그래도 몇십 개씩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객이 거래하는 또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씩 붙잡아 오는 게 제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다음에 애프터를 만들 명분이 또 생기는 거죠. 보통 고객들이 내가 누구 아는데 그 사람 나중에 소개시켜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회계사들이 그걸 놓쳐요. 그냥 누구 언제 소개시킬지 하고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고객들은 그걸 기다리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내일도 아닌데 내가 누구 아는 사람 소개시켜도 이렇게 예의상 말할 수는 있지만 뭘 찾아가지고 날짜 잡아갖고 소개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누가 잡아야 하면 저희가 잡아야 되거든요. 고객들이 A라는 고객이 B 고객을 얘기했으면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저는 엑셀로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A 고객이 B 고객을 소개시켜준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거를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명분을 잡는 거죠. 그때 소개시키기로 하셨는데 소개시켰던 B 고객은 어떤 고객이에요. 자꾸 상기를 시켜주면 고객이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저 손봉소에게서는 내 말을 참 귀담아 듣는구나. 나도 몰랐던 걸 참 기억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날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처음에 한 명 있다가 2명, 4명, 8명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일방 3콜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한 군데 방문, 세 군데 전화가 아니라 고객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그거를 하루 할당량으로 딱 수치화시켜놓은 게 일방 3콜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보다 좋은 영업을 지금까지 못 봤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영업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하루에 일방 3콜 한다. 뭐 회계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만 꾸준히 한 1년 해보시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래처가 들어가는지 몸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보험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쉬워요. 회계사는 세금 가지고 하잖아요. 네. 고객들 대하다 보면 칭찬하는 고객도 별로 없고 불만 있는 고객도 정말 많죠. 사실 그렇죠. 세금하고 숫자 다르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맨날 욕먹고 직원들이 전화 받는 게 욕먹는 게 태반이잖아요. 네, 상처를 많이 받죠. 상처 많이 받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게 기회예요. 고객이 나한테만 욕 많이 할까요? 다른 회계사한테는 욕 안 하고? 다른 회계사도 다 욕합니다. 자기 거래하는 회계사 만족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그 말은 다른 데하고 거래 아무리 하고 있어도 거기에 불만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기회가 돼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즈가 있으니까. 니즈가 있는 거죠. 지금 있는 데가 불만이 있으니까 옮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일방 3콜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불만인데 내가 가서 그 사람보다 좀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옵니다. 일이 1년에 보면 신고가 한 3번에서 5번 있어요. 꼭 그렇죠. 원천세, 부가세, 뭐 소득세, 법인세. 그 신고 때마다 불만이 하나씩 생겨보세요. 신고 때가 기회군요. 기회죠. 그러니까 신고 저희도 때는 그때 많이 들어와요. 지금. 맞아요. 고객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일방 3콜만 딱 붙여주면 이제 고객의 접점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계속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세금에 불만이 있어요. 내가 회계사인지 알고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나 거래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도 그 다음에는 불만이 있었는데 계속 내가 담당하는 회계사는 안 오는데 알지도 못하는 또는 내가 일도 안 맡긴 회계사가 자꾸 와서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한 번쯤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회계사 내 거래하는 회계사가 세금이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원래 많이 나오는 거냐? 맞냐? 이게 맞냐?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거는 이제 나한테 온 겁니다, 이미. 이미 마음이 왔어요. 마음이 왔어요.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지금 오느냐? 3개월 있다 오느냐? 6개월 있다. 그 차이 뿐이에요. 거의 90% 이상 와요. 왜 그럼 그러냐면. 그때는 진짜 방문도 많이 하시고. 네,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방문할 리스트를 짜가지고 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아침 출근할 때 거래처 몇 군데, 그리고 거래처 가서 무슨 얘기 할지. 이거 고민해야 돼요. 원래 관심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연애할 때도 아무 할 얘기 없이 만나보세요. 재미없다고 안 만나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재미없으니까. 상대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애프터는 뭘 잡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주는 거예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도 저 사람이 지금 사업적으로 무슨 고민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내가 가서 할 얘기가 있지. 그냥 방문만 하면은, 그냥, 찾아와서 고맙긴 한데, 별로 재미가 없어. 쓸모는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신뢰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져라. 관심을 많이 가져라. 네, 그거에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영업하는 친구 예전에 뽑을 때는, 연애 많이 해본 친구들 뽑았어요. 연애 얘기를, 영업하는 친구들 뽑을 때. 밀당을 잘하나 보네. 네, 밀당 잘해요. 그런 친구들 보면. 물론 이제 연애만 잘하고 일을 적용을 못하는 친구가 가끔씩 있긴 한데, 그렇죠. 예, 그거만 이제 면접할 때.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사실 이 본인만의 노하우나 영업 비밀을 오픈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고민해서 얻으신 결과일 테니까. 근데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본인의 노하우를 100% 이제 오픈하실 거니까 100% 네. 100% 오픈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100% 오픈하려면 아마 이제 평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계속 뭔가를 새로 또 개발을 저도 할 거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 아닌데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업을 하면서 제주에 있는 대학교 고시반에 가서 공부하는 법을 제가 좀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그 친구들이 요청이 와서 한 게 아니고, 제주대학교에. 네, 제가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하여튼 제가 먼저 거기 연락을 해갖고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주겠다. 했더니 공부하는 법을? 네, 공부하는 법. 왜냐면 저도 그 7년 공부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회계사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공부하고 저는 합격했어요. 시간은 좀 길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방법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아까워서 공부하는데 좀 지치고 이렇게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한테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 친구들이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가니까 더 불편했나 봐요. 걔네들이 저를 찾아갖고 왔으면 고마워했을 건데, 제가 가서 찾으니까, 노하우를 노하우를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거부도 못하겠고, 뭔가, 나쁘진 않는데, 또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해준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왜 저러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나중에, 왜 저러시지? 이렇게. 강의비 엄청나게 청구 들어오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러니까 해준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세상 공짜가 없으니까 다들 경계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공짜로 뭔가를 알려주는 것도 참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강의하고 안 갔는데, 이 선입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 버는 법도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잖아요. 돈 버는 법 진짜 알면 네가 벌지 왜 나한테 알려줘.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회사 많이 버셨잖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내 것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를 가지고 기쁨을 얻는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세상적 자본주의가 그래요. 우리 경제학적이나 경영학적들은 다 성공하는 법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지? 어떻게 하면 명예가 생기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달성했을 때 기쁨이 와요. 행복이 오죠. 그렇죠. 우리가 거래처가 늘어나든지 사업이 안정되고 돈이 벌리면 기쁘잖아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사님이 불을 얻으셨을 때. 네, 컨설팅을 만약에 한 5천만 원짜리 하나 땄다. 어우, 정말 뿌듯해요. 행복하죠. 5천만 원이면 사실은 업무 시간으로 보면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면 기장 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돈이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돈 딱 입금되면 그때부터 힘들더라고요. 돈은 이미 들어왔어요. 돈 들어올 때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돈 들어오고 나부터는 일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돈 입금됐다는, 돈을 벌었다는 기쁨보다는. 이런, 보통 우리 세상적인 자본주의가 유효기간이 참 짧더라고요. 유효기간이. 그리고 이제 돈 쓰면서 그냥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또 성공해서 갖는 그런 그 기쁨은 기다리는 기쁨이 훨씬 더, 또 갈망하는 기쁨이 훨씬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걸 소유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즐거움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었고, 그걸 달성한, 그 성취감, 그때 기쁨인 거죠. 이런 이제 세상적 자본주의에서 제가 성경적 자본주의, 지금 제가 성경 재정 전도라는 이제 닉네임 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 구절이 한 8% 정도 돼요. 8% 정도가 다 돈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성경에 돈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돈에 많이 빠지니까 얘기 많이 했겠죠. 돈을 줬지 말아라. 네, 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읽으셨나 봐요. 저는 많이 저는 돈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돈 버는 방법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2300구절이 다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나누느냐,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돈 나누고 쓰는 게 힘들다는 거겠죠. 그렇죠. 반면에 그렇게 강조한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자본주의를 실천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과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나한테는 1000만 원이 뭐 클 수도 있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제가 참 힘들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1000만 원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돈일 수 있어요. 제 주변에는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이 없어서 집에도 쫓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베트남 단기선교에 갔다 왔는데 거기 단기선교 때 집 지어주기 봉사로 가거든요. 네. 집 하나 지어주고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주는데 250만 정도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집 살기 전에 사는 집을 보면 비닐 하나 쳐놓고 살아요. 비닐 하나 쳐놓고 비 오면 새고 거기에 어린애들 놔두고 복권팔로 이제 부모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집 한 채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렇죠. 전부죠. 네, 거의 전부일 거예요. 평생 가도 마련해주니까. 근데 그 돈이 단돈 250만 원이에요. 저는 250만 원 없어도 제 생활에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 말은 그 돈이 저한테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가는 게 훨씬 더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걸 한번 제가 줘봤어요. 국내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전세금이 필요한 분한테 그걸 나눠봤는데 그게 1년 지금 다 돼가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그냥 기뻐요. 주신 예,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예, 성경에 주라고 돼 있거든요. 예, 빌려주거나 이자 받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너희 그 재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와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며칠째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돈 주라는 얘기인가 보나 해서 제가 그냥 1,000만 원 바로 쏴줬는데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제가 1,000만 원 벌 때보다 훨씬 더 기쁨이 컸고 그 유효기간이 지금도 있다니까 저는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본인 노하우를 왜 오픈하느냐. 제가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은 것들이 많아요. 그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줘 보면 사실 저는 10번, 20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운 건데 그 사람한테 회계사들한테 이렇게 속성 과정을 1시간, 2시간만 이렇게 쏟아 부어줘요. 그러면 들을 때 막 메모하면서 적어요. 가지고 가요. 고마우면서 가는데 나중에 한 달이 2달 있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대다수가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 10번, 20번 실패해가지고 얻은 경험이잖아요. 힘들게 너무 소중한 거야,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또 실패 경험을 했다는 것은 예상 가능한 예사항들을 제가 다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커버하면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 회계사는 그냥 귀로 딱 듣고 가서 실패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해보면 제대로 안 될 때 많거든요. 조그만 변수가 생겨도 아니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는구나. 당신이니까 하는 거지. 나는 못하는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졌던 시행착오가 20번이라면 제가 가르쳐준 사람은 20번보다는 적게 시행착오를 겪고 이걸 나눌 분이 배울 수 있다면 일단 저한테는 나눠주는 기쁨이 있어요. 나눔의 기쁨을 제가 성경에서 배웠고요. 두 번째, 저한테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손해일 수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회계사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겪는 것 중에 그 가격에 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우리가 기장 계약을 하는데 처음 개업하실 때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잘 판단 잘 못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수수료 받고 싶은 수수료보다 그걸 다 받지 못하죠. 고객이 제시한 금액 또는 다른 회계 하던 금액 이런 걸 그냥 받고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받아놓으면 5년, 10년간 안 올라요. 기장료는 사실 평생 안 오른다고 안 올라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맞아요. 첫 단추를 잘 못 끼고 한 15만 원, 20만 원 받아야 할 거를 10만 원 받아놓으면 일은 15만 원, 20만 원짜리인데 수수료 10만 원 받아놓고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올릴 방법을 몰라서. 그럼 계속 회사에 적자가 나고 있을 수 있어요. 이익도 안 날 수도 있고요. 근데 거래처 하나라는 그 이미지가 더 강한 거예요. 나한테 마진이 얼마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거래처 하나 생겼다. 이걸 더 크게 보시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저한테도 손해일 거예요. 왜냐면 저희 거래처 중에 누군가도 회계사님의 거래처하고 친구나 친분일 수 있어요. 또 회계사님의 거래처가 저한테도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회계사님이 만약에 가격을 다운시켜 놓으면 저한테도 그게 저한테 올 때도 그 가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사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이 줄어들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적정한 어떤 그 퀄리티를 가지고 개업을 하는 것이 회계사 시장을 보호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담합은 아니고. 네, 담합은 아니죠. 근데 아니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너무나 싸게 한다든지 또는 업무를 하는데 쓸데없는 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직원들 때문에 계속 한 사람이 고생한 걸 나눠갖고 다른 데는 고생을 안 하면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회계사 전부 다 맨땅 헤딩하면 똑같은 고민, 똑같은 고생을 할걸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저는 극복을 했단 말이죠. 그게 있으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알면은. 그래서 저는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이브한 시간에 공부를 더 하셔서 회계사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고 또 품격을 높여가면 고객들이 봤을 때요. 제 고객이든 제 고객이 아니든 간에 회계사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실력이 높아지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고객이 올 때도 회계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맡길 일의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지거든요. 전 장기적으로 보면
저한테도 분명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멋집니다. 회계사들이 설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회계사들이 뭐 진짜 회계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잖아요. 네. 하여튼 돈과 관련된 일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고객들이 너무 협소하게 봐요. 또 회계사들 스스로도 우리는 그냥 가두죠. 기장이나 하고 뭐 감사나 하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 능력을 너무 제약해 놓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파생시켜 놓은 일들을 좀 공유를 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다고 제가 서울에 와서 사업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전국에 우리 회계사 브랜드 같이 높이고 할 수 있는 일거리 좀 넓히고 해외도 진출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해외에서 봐요 우리. 네.